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여둘톡 유튜브 계정에 처음으로 여둘톡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네 번째 생일잔치 독도로 투게더의 스케치 영상입니다. 20분이 조금 넘는데요. 행사에 오셨던 분들은 그 행사의 기억이 물씬 풍겨올 테고 행사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주년이 지났는데요. 최초의 여둘톡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둘톡 채널을 팔로우하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솔텔 라이브러리에서 김하나와 황선우 향수가 나온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여둘톡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Two Voices, Sunlit Voice와 Moonlit Voice 두 개의 향수 세트를 5분께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향수가 제 이름이 들어간 향수라서가 아니라 저 요새 이 향수에 좀 빠져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가 개발에 참여했는데. 근데 조금 머쓱하더라고요. 그 내 이름이 쓰여 있는 내가 리한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대학 친구들 제일로 자기 향수 있었잖아. 너무 옛날 얘기다. 대학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얘들아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하면서 향수 세트를 꺼내는데 왜 그렇게 머쓱하고 손에 땀이 나는지 애들이 막 사람이 되게 많은 스시집에 대기 중이었거든요. 근데 어머 하나야 네 이름을 딴 향수가 나왔어? 근데 야야 왜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나 그거 뭔지 알아. 오랜 친구들 만나면 갑자기 카페 안에서 너무 큰 소리로 세계적인 작가가 됐잖아 네가 막 이러면은 너무 부끄럽고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하기가 왠지 좀 친한 친구들한테는 또 놀리니까 얘들이 이름을 딴 향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놀리니까 또 그것도 좀 민망하고 약간 예의를 갖추는 사이에는 더더욱 선물을 못 하겠고. 나는 그런 식으로 선물했어. 우리 Two Voices 세트에 굿즈가 정말 귀엽잖아요. 그쵸. 우리 고로 얼굴이 들어간 문진. 그래서 여기 굿즈가 우리 고양이 얼굴 문진인데 이게 참 예뻐. 이러면서 선물을 하면 좀 그런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나도 그러기는 해. 근데 이 향수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저희도 좋아하는 향이라는 게 있지만 뭐 향수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퀄리티가 괜찮은 결과물을 만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 계속 뿌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참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도 나 같아. 맞아. 문릿 보이스가 김하나 캐릭터에 맞춰서 만들었고 어울리는 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향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한테 저 사실 오늘 뿌리고 왔는데 손목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러면 되게 좋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썬릿 보이스는 또 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향수여서 조금 더 밝고 쾌활해. 가볍고 화사한 그런 낮 시간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를 선물했을 때 친구들이 썬릿과 문릿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반응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취향이 갈려서. 맞아요. 몰리지 않아. 저희가 댓글 이벤트로 5분께 드리는 향수 세트는 저희 둘의 향수가 하나씩 들어있고 거기 안에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우리 집 최고 잘생긴 고양이 고로의 문진도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4만 5천 원이고요. 이것을 5분께 선정해서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둘톡 계정 팔로우하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의 촬영과 편집도 톡토로가 맡아주셨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제작소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션인데 톡토로 이민정 님이
촬영과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여둘톡의 2026년 캠페인 독도로독 같이 책을 읽는 행사죠.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톡토로들과 모여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저희가 광주에 다녀왔고 6월에는 조금 색다르게 와인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그런 여름밤을 준비해봤습니다. 초여름밤, 와인 한 잔과 책. 그리고 이 모임은 많이 모이기보다는 조금 소수정예로 모여서 우리 광주에 가서도 느꼈죠. 각자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 이 이야기 나누는 거는 하고 싶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패스해도 되고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니까요. 30분만 모십니다. 네. 그동안 톡토로들이 독도로독 오셔서 건의를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밤에 술을 한잔 하면서 책 읽는 것도 또 재밌는 경험이다. 그래서 저희는 시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톡토로들 덕분에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독도로독 날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고요. 예매 오픈은 바로 내일 6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카페꽃마 네이버 스토어에서 예약하실 수 있고요. 카페꽃마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해 두시면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음료를 주문하실 때는 비용이 10,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와인은 가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비용이 15,000원입니다. 와인 한 잔과 간단한 안주가 제공이 됩니다. 네. 이 즈음이 하지잖아요. 낮이 가장 긴 날이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이제 서서히 해가 지면서 살짝 어둠이 깔리는 그 시간대를 책과 함께 카페꽃마 합정점에서 통창을 통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노을 맛집이거든요. 혹시 어떤 와인이 제공되는지 궁금하신 우리 묵고제비 톡토로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자면 포르투갈 그린 와인, 포르투갈 작가인 페르난두 페소아의 이름을 딴 오 파세유 드 페소아, 페소아의 산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르투갈 그린 와인이 한 잔 제공되고요.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간단한 안주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전해드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독서계의 가장 큰 잔치죠.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에도 6월 말에 열리는데요. 여기에 저희 둘과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작가님이 서울에 오셔서 함께 사인회를 합니다. 네, 오랜만에 여자 둘과 즐거운 어른의 완전체로 저희 셋이 같이 출동을 하고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야기 장수 부스에서 사인회가 있습니다. A홀 입구 쪽에 있는 A501 부스라고 합니다. 네, 서울국제도서전 오시는 톡토로들 토요일에 저희랑도 인사해요. 자, 이제 190, 선우 씨 벌써 190화가 됐네요. 그러게요. 좀 있으면 200화네. 200화 뭐 준비를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닥치면. 미래에 약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200회에 뭐야. 아니야? 그냥 준비를 해 차라리.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0화는 질투에 대하여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파워. 파워 파워. 파워. 톡토로의 메일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레몬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두 분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이나 특정 분야에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질투가 꽤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것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도 큰 편이었고요. 아주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놀이터에 가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다가와 만져주고 말을 걸잖아요. 그럴 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그 사람들에게 반갑게 달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서운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낯선 사람 앞에서도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리는 첫째를 보면 언제 봤다고 저렇게까지 하는 아주 사소한 질투 같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도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제가 하는 일과 같은 분야는 물론이고 전혀 관련 없는 분야임에도 또래 친구들이 큰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볼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취미로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도요. 사실 그 수업을 계속 이어갈 것도 아닌데 제가 완전히 몰입해 있지 않은 순간에는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괜히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결국 질투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불안에 더 가까운 감정일까요? 물론 지금은 제가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오래 깊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특히 20대에는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꽤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투라는 감정이 결국 상대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지나치게 시기함,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같은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질투라는 감정이 어떤 순간에는 동기부여가 되거나 의욕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의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에 가까워서 모두가 갖는 감정은 아닐 수도 있으려나 싶었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작가님들은 살아가면서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아주 사소하게는 서로가 서로보다 누군가와 더 가까워 보일 때 괜히 서운하거나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 크게는 일이나 특정 분야, 누군가의 글이나 말솜씨, 재능 같은 것들을 보며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탁구나 플룻이나 나보다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더 잘하는 것 같다. 혹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훨씬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 같다. 그런 감정들이요.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꽤 중요한 마음일 수도 있는 그런 감정들요. 질투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마음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느끼시고 또 그런 감정이 깊어질 때는 어떻게 스스로의 것으로 잘 녹여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질투는 결국 자존감이나 불안 혹은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통해 느껴온 작가님들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바라보시고 관계 속 감정들도 굉장히 현명하게 다루시는 분들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질투하는 또 다른 결의 감정들을 경험하는지, 그렇다면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지나오셨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언제나 방송 감사합니다. 혼자 일하는 저에게 늘 든든한 곁이 되어주심에 마음으로 늘 응원을 보내요. 레몬토로 드림. 여기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에는 선우 씨가 좀 할 말이 있지 않나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인기 최하위잖아요. 조용히 해요. 인기 2위라고 해주시겠어요? 저희 집에 사람이 2명이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하나씩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둘이 같이 살기 전에 선우 씨와 같이 살던 고양이들도 고로는 좀 덜 그랬지만 영배는 저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질투의 화신처럼 하나씩을 샘내고 굉장히 배 아파하고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저희 두 사람 중에 다가와서 하나씨한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꾸만 고양이를 넘기라고 하잖아요. 이리로 굴려 이러면서.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 샘을 내는 것까지가 우리 사이에 어떤 장난처럼 되어 있어서 막 정말로 심각하게 고양이들이 김하나를 더 좋아하다니 너무 배 아프고 짜증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재밌어요. 그 상황 자체가. 저도 그래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레몬토로님께서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고 본인이 생각했던
나는 좀 질투가 많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심지어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도 질투를 느껴. 라고 생각해 놓고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고 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게 드러나죠. 질투라는 단어는 아주 그 어감이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질투를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질투난다 김하나 이렇게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질투다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그 말이 다시 힘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질투라고 그 감정을 정의 내리고 있다가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진하고 깊고 응축된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부럽다, 샘난다 이렇게 좀 가볍게 퉁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자주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질투가 많아. 질투, 내가 또 질투심을 느끼네. 이렇게 계속 질투라고 하는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에 내 감정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버려요. 말에 얼령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거기에 강도나 정도에 적합한 틀로서 말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질투가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질투와 혼동되기 쉬운 어떤 감정들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러움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실력이 저만큼의 인기나 저만큼의 성과를 얻을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싶을 때 느끼는 부당함에 대한 괜한 짜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또 다른 결의 감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질투라기보다는 샘내는 마음이나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서운하거나 제발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묘한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런 마음이 내가 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셨잖아요.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먼저 발동되는 경향성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화가 많아.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 씨는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성과를 부러워하는 마음보다는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불건강하게 막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저는 없는데. 그냥 대놓고 부럽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뭔가 본인의 실력이나 진짜 역량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뭐 평가를 받고 누린다 싶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는 거는 참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우 씨는 10년 전에 우리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에 저도 알고 있고 지금의 저도 알고 있잖아요. 화가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화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것에 자꾸만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내 어떤 주되게 자꾸만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보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 말하자면 레몬토로님이 질투라고 표현한 그 감정이 굉장히 큰 덩어리라면 그걸 쪼개봤을 때 하나 씨한테 좀 강한 어떤 자극의 요인이 되는 거는 부당함이라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레몬토로님의 메일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분께는 어떤 질투의 감정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제목도 질투는 힘이 맞을까였어요. 근데 질투가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어떤 나의 또래, 나와 비슷한 연차를 가진 사람과 업무적으로도 스스로를 비교해보고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는 마음은 저는 되게 당연하게 어떤 긍정적인
자기 개발, 발전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질투라는 단어를 경쟁심 이런 식으로도 바꿔볼 수도 있겠죠. 저한테도 경쟁심의 마음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저는 선우 씨는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승부욕, 승부욕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남을 뭔가 턱없이 그냥 부러워하고 샘내고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이에요. 저는 또 하나 씨도 잘 알지만 제가 자기애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뭔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저 사람이 더 가져 보이고 더 뛰어나 보였을 때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 사람의 인생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떤 게임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혹은 너무나 성과가 비교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서로 비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일 때는 제가 못하는 걸 좀 못 참는 편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경쟁자 한 명 한 명에게 질투를 느낀다라기보다는 뭔가 승부욕을 느낀다. 분발하는 마음. 지고 싶지 않다. 경쟁심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이런 질문도 해주셨죠. 아주 사소하게는 서로가 서로보다 누군가와 더 가까워 보일 때 괜히 서운하거나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선우 씨에게 제일 가까운 건 저니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탁구나 플룻이나 나보다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더 잘하는 것 같다. 혹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훨씬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 같다. 같은 감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탁구장에 저랑 비슷한 때 시작했는데 정말 월등하게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계세요. 재능 있네. 타고났네. 실제로 그분은 다른 종목의 선수이기도 하셨고 완전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면은 출발선이 좀 다르죠. 그래,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와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나도 스윙을 저렇게 좀 힘차면서도 우아하게 하고 싶다. 이런 감정 외에는 전혀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참 잘하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지면 더 열받기는 하죠. 화가 많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여기다 스핀을 이렇게 넣는구나.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걸 넣지? 유튜브를 많이 보나? 이런 식으로 저런 스핀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저는 같이 치는 상대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분이 객관적으로 나보다 실력이 조금 낮은 듯 느껴지지만 저분은 근데 참 침착하게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칠 줄 알아. 그러면은 전체적인 실력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어서는 그분이 나보다 실력이 좋은 거죠.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친구들 4명이 같이 탁구를 시작했는데 그중에 김하나가 제일 잘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다 좀 되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하나한테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제일 잘하네라고 질투를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시작해서 저렇게 잘하는 애도 있는데 나는 왜 안 늘까? 그 답답함이 저한테는 탁구와 멀어지게 한 요인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 밖을 향하기보다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안 되는 것이 답답해서 탁구를 요즘은 안 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좁은 시야로 김하나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너무 못하네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닌 게 그래도 같이 시작한 4명 중에 1명이라도 잘하는 김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룹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그래도 다 같이 못하지 않고 1명이라도 잘하니까 껴주는 거야. 우리 그룹에 대한 평가 자체가 조금은 상향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 4명 중에 뱀의 머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너무나. 근데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 오늘 아침에도 탁구를 엉망진창으로 치고 왔기 때문에 절대 기준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쟤보다 낫네, 조금 잘하네 못하네, 특히 원데이 클래스 같은 데 가가지고 저 사람 좀 잘하네 못하네 는 사실은 진짜 좁은 시야야. 네, 아무 변별력이 없어요. 모래알 하나와 같은 거죠. 근데 방금도 선우 씨가 이렇게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길게 풀어서 표현하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선우 씨한테 질투심 때문에 수영으로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너무 곡해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 그런 단어로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레몬토로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만 질투, 내가 또 질투심을 느낀다. 나는 왜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강아지한테까지도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일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세분화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저 사람이 왜 실력에 비해서 부당한 성과를 얻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회사 다닐 때를 떠올렸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까먹고 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는 카피라이터로서 일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다가 프린트실 근처로 갔는데 다른 흥미진진해. 다른 팀의 작업물이 놓여 있었어. 저는 그때 SK텔레콤 쪽을 하고 있었고 그 SK텔레콤은 기업 PR도 있고 세부 서비스 광고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팀별로 맡은 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프린트실에 뭐가 놓여 있었냐면은 SK그룹에서 구순 9계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청이라고 했었죠. 베트남 어린이들의 그 얼굴 기형이랄까요? 그 구순 9계열을 수술을 해주는? 수술해주는 그런 사회공헌, 사회기여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광고였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집행된 광고였는지 아니면 그게 시안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 근데 그 밑에 헤드라인이 아이야 웃어라 였어요. 좋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릎을 탁 꿇는 느낌. 나는 절대로 이런 카피는 못 쓰는데. 그런 사회 기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제되고 점잖은 카피로 풀어서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시적이고 사진이랑 보는 순간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어떻게 이런 카피를 쓰지? 그게 여성 선배가 쓴 카피였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선배랑 별로 얘기를 주고받아 본 적도 없지만 엄청난 존경심이 생겼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나도 카피 꽤나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탁 들어온 너무 멋진 성과물을 보니까 진짜 헉 하면서 나도 더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건 질투가 아니라 정말로 무릎을 꿇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런 건 참 좋은 뭔가죠. 와, 무릎을 꿇었다. 진짜 너무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 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성과물을 본다는 거는 엄청난 자극이 돼요. 이렇게 되게 뛰어난 뭔가를 접했을 때 뭔가 작은 경쟁심이나 그런 게 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승복하게 되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아름다운 경험이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레몬토로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짜 넘사벽인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뭐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예쁘고 뭐 착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은 부럽다 뭐다가 아니라 걔 참 좋아. 좋아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질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강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어떤 품성이나 뭐 재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진 않잖아요. 그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저걸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느끼는 게 질투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실마리가 담겨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과가람 작가님의 눈물은 내려가고 숟가락은 올라가고 라고 하는 책입니다. 과가람 작가님은 신문사 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고 신문사에서 만난 여성 선배들과 주고받은 본인에게 주니어 시절에 힘이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선배들을 보면서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잡아왔던 그런 경험에 대한 소개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 출신인데 다른 분야로 진출해서 임원까지 오른 그런 선배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선배를 만약에 A 선배라고 하면은 B 선배랑 같이 그 A 선배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A 선배에게 그 B 선배가 질문을 하는데 예전에 선배가 저에게 해줬던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선배가 네가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거기에 네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선배는 누굴 제일 부러워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대화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는 지금 나는 꾸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부러워라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누가 부러운가 이것이 되게 많은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 좋겠다, 부자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막 이재용을 부러워하진 않잖아요. 그냥 정말 다른 가치를 가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거잖아. 근데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원데이 클래스에서 도자기를 잘 만드는 사람인 건가?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 나와 비슷한 나이대인데 내 업계에서 큰 성과를 내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로 부럽다면 나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이거를 내 일에 잘 쏟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켜서 분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아닐까? 부러움의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레몬토로님이 질투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또 질투를 느끼고 있어 라고 느끼신다면은 그것을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나눠보고 내가 시기심을 느끼고 있다 싶으면은 그걸 좀 내려놓도록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먹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부러움은 따로 분리해서 내가 어떤 점을 부러워하나, 어떻게 되고 싶은 건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저희 탁구 4명 중에 누가 잘하네 못하네가 너무 모래알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 곳에서 내 시야를 좀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넓게 이 판이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척 조정 같은 거를 해보셔도 좋겠죠. 전에 사투리 특집 때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경상도 사투리 중에 애살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레몬토로님의 태도가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애살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거 표준어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애살이라고 하는 말로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네요. 사투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애살은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일단 정의를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가는 애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했던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고 끈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하려고 더 노력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맞아요. 여기서 그냥 적극적이다, 그냥 부지런하다, 그냥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거를 좀 못 참는 기질이 있을 때 애살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질투는 나의 힘처럼 어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에너지가 되는 기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들 말하잖아요. 질투와 힘을 합친 게 애살이야. 그러네. 질투를 힘으로 해서 나아가는. 맞아요. 레몬토로님은 앞으로 스스로를 애살러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거든요. 뭔가 하나 씨한테는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정말 악기 연주를 너무 잘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춤에 재능이 있어서 정말 돋보이게 춤을 추거나 이런 거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마 내가 이제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태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뒤늦게 막 악기도 배우고 이것저것 은미체의 경험들을 나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 당연히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일일이 그 수많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다 보면 그냥 부러워만 하다가 끝내 그 갭이 전혀 안 좁혀지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어릴 때부터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한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일명 정신승리. 나는 지금 40대 리코더를 다시 시작해서 나만큼 하는 사람 있어? 없지. 전 세계에 없어. 이런 식의 정신승리. 그리고 내가 플룻을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46세, 47세 플룻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하는 사람 있어? 없지.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나는 나의 상황에서 충분히 잘한다. 그리고 나는 오래 할 것이다. 그리고 잘할 때는 시야를 확 좁혀버리는 것도 또 괜찮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고양이한테 인기 1위잖아요. 2명 중에 1위. 저는 우리 집의 최고 리듬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선우 씨는 최고의 멜로디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포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퍼스트 플룻이고 굉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좁혀버리는 굉장히 거. 세분화해서 나노 단위로 나를 칭찬해 주는 거야. 맞아. 저희는 그거 항상 해요. 저희 40대 여성 둘이서 간해수공업으로 만드는 팟캐스트, 어떤 자본 개입 없는 보편적인 주제로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팟캐스트의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그 분야를 쪼개고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1위가 될 때까지 쪼개는 거야. 레몬 토론인도 한번 해보세요. 질투의 어떤 여지가 없어. 오늘 질투 메일을 읽은 김에 또 이야기거리가 있는 다른 메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34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편을 듣고 라는 메일입니다. 지금 190화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34화를 돌이켜보니까 참 우리가 멀리 걸어왔네요. 여둘톡을 팟캐스트로 접하고 듣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좀 넘은 신입 톡토로입니다. 다양한 톡토로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었지만 저는 아직 제대로 된 톡토로 명도 정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초여름 제철을 맞아 달콤한 즙이 꽉 찬 토마토를 잔뜩 먹어 아직까지 배가 부른 상태로 메일을 작성하고 있자니 토마토로도 참 괜찮은 이름이겠거니 싶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려나요? 서툰 첫 메일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 이후로 계속 생각이 많아졌다가 여둘톡 에피소드 34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편을 다시 듣고 사연을 써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뒤로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 만나기 며칠 전부터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만나서 즐거운 근황 토크도 많이 나누었지만 취준 때문에 바쁜 시기를 보내는 20대 중반 청년들이다 보니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돼서 종반엔 어쩔 수 없이 낯빛이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친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지 고민했었단 얘기를 어렵게 꺼내주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굳건히 사범대를 가겠다는 지망을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였기에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론 적잖이 놀랐습니다. 동시에 그 1년 전 친구가 치열하게 고민했을 시기에 제가 무신경하게 너 같은 사람이 교사를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떠올라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임용고시에 뛰어들어 보자고 다짐하게 된 이유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잘 맞을까? 교사를 하면서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따위에 진지하지만 끝에 도착하여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그런 질문들은 버리고 내가 어떤 삶의 형태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원할 때 좋아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디저트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출근과 퇴근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며 방학이 있는 직장인인 교사가 그런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 번도 직업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날 나누었던 대화가 뇌리에 박혀 저는 귀가하던 때부터 오늘까지 쭉 골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가 보장되는 삶을 원하지? 애초에 나는 어떤 사람이지? 저는 여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이리저리 헤집고 찍어 먹어보며 공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술교사를 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손에 무언가를 쥘 수 있게 된 때부터 꾸준히 그려왔던 그림을 놓지 못해 미대 입시를 준비했던 이력이 있어요. 비록 어느 날부터 기계처럼 그리면서 쌓여가던 제 작품들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눈에 보이기 시작한 뒤로 번아웃이 와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지만요. 철학을 좋아해서 윤리 공부에 열을 올리기도 해봤고 지금은 이과로 전향해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과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어떤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싶은지 결정하고 교수님과 면담을 하기도 하고 학부 연구생이며 인턴이며 바쁘게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 할 일 없이 멈춰 있어요. 지금 하는 전공 공부가 재미는 있지만 어느 날 깨달았던 저를 매우 절망하게 한 사실이 있었기에 저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더 이상 궁금한 것,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땐 공부를 한 뒤에 꼭 후속 질문이 생겨서 선생님들을 귀찮게 하던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난 언제부터 호기심을 잃고 해야 할 일만 겨우 해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감각이 마비된 내가 이 전공 분야를 계속 공부할 자격이 있을까? 불안과 의구심이 섞인 질문들이 샘솟기 시작하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제각기 길을 찾아가는데 나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괴롭지만 시험 공부도 과제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부유하는 기분이에요. 막연히 여러 분야를 전전한 제 삶의 궤적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직종을 찾아보자는 생각은 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작가님들은 직업을 결정하실 때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신세한탄하는 메일이 되어버린 것도 같아 무안하네요. 이런 제가 잠시라도 땅에 발붙이고 사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작가님들의 여둘톡입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오프닝의 톡가를 저는 특히 좋아해요. 파워 하고 울리는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면서 저를 괴롭히던 수많은 질문들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저는 토마토로님은 지금 좀 건강한 방황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관심사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미술과 철학과 생명과학까지 좀 다양한 분야를 계속 옮겨가면서 경험을 하신 것 같고 지금 근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내가 이 공부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격 같은 게 필요하진 않아요. 어떤 공부를 하는데 그쵸. 대신에 내가 지금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고갈된 것인가? 이걸 계속 해나갈 힘이 있나? 지금 많이 지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미술과 철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예체능에서 인문에서 자연계로 확확 커리어 전환을 해오신 거잖아요. 일단은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공부 전환? 그쵸. 공부의 분야 전환?
이렇게 다 할 줄 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 호기심이 왕성한 분인 거죠. 아니, 보통은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걸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호기심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은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 아니죠. 너무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느 전직 편집자님이 요즘 읽을 책이 정말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린 왕자 얘기가 나왔는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안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맹비난하면서 저희는 이제 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니 어린 왕자도 안 읽고 뭘 읽을 책이 없다고 그래요. 당장 가서 어린 왕자부터 읽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기회의 문이 자꾸만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요즘에 취준생들은 자소서를 정말 많이 쓰고 실패 경험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알겠어요. 정보에 대한 접근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좁혀나가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모든 걸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내가 어느 분야에 모르는 게 있어야 거기 가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필연이에요. 내가 이렇겠거니라고 짐작해도 거기에 갔을 때는 전혀 몰랐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은 퍼센트를 더 높여서 효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직관적인 것을 따르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의 고착 상태가 된 느낌이죠. 토마토로님께서.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취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친구와의 얘기로 인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져서 약간 정체화가 됐을 수 있는데 그 친구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친구도 몰라요. 그 친구가 바랬던 행복의 모습이 교사라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잘 돼서 이 사람이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바랐던 방식으로 그것에 가닿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친구분 너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시간적인 여유가 보장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알잖아요. 톡토로들 중에 교사가 많으시고 메일 보내주는 거 보면은 정말 가르치는 일 외에도 행정 업무라든가 허덕이고 뭐 학부모에 대한 무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여유가 없고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뭐 방학이 정말로 쉬는 기간이 아니라 뭐 연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카페에 가서 여유를 즐기는 직업? 교사? 이렇게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작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자기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거는 직업의 본질과는 별개로 어떤 직업을 자기가 열심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내서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그렇죠. 일상, 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저희는 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가 지금 임용고시 준비로 너무 지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는 행복의 형태라는 것은 일과는 별개의 일을 해놓고 나서 여유 시간에 대한 이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 일이 나에게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여유가 많이 확보될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여둘픽도 하고 여둘레드도 하고 물건 파는 거 좋아하잖아요. 톡토로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광고회사에 가서 어떤 부분은 저의 성정과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잖아요. 카피 쓰기가. 근데 그 카피 쓰기 외에 너무 바쁜 것이라든가 거기에서 그 광고회사의 생리 속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특히 너무 큰 회사에서 그런 환경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니까 저한테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일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나랑 딱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을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나한테 너무 버겁구나.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떨어진 낙엽 뜰채로 건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데 그거 되려면 그거를 너무 내 취향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궁 마니아라서 궁 옆에 살고 있지. 그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지 않을 때라서 아주 호젓하지. 경회루 그 연못에 낙엽을 뜨는 그런 약간 그 운치 있는 작업에 대한 환상이 막 생기면서 저거를 하려면 내가 문화재청을 들어가야 될까 싶어서 막 찾아보고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서도 뜰채로 뜨는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를 그치. 뿐더러 업무가 그 업무로 보직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경복궁에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어떻게 내가 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돈은 벌어서 입에 풀칠하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선택하면은 내가 공무원이 되면은 정년이 어떻게 보장될 거야, 여유가 보장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건 내 적성에 맞지가 않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겪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여유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해봤더니 나는 여유보다 일을 할 때 뭐 이를테면 애들을 가르쳤을 때 애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피드백이 너무 짜릿해라든가 또는 나는 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유만 보장된다고 해서 내가 삶에서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될지는 그 친구도 모르고 토마토로님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어요. 선우 씨는 잡지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어법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들을 빼나가는 거지. 일단 나는 문과 전공이니까 뭐 이공계 관련된 대로는 갈 수 없고 그리고 대기업 시험도 좀 봤지만 그렇게 꽉 막힌 뭔가 커다란 조직 안에서 일찍 출근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빼기를 해나가다가 결국은 내가 그래도 제일 좋아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사람을 만나고 텍스트를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언론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준비하는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한 번에 딱 들어맞는 어떤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내가 원하는 어떤 근무 환경이나 여유나 복지 이런 거를 다 맞춰주는 일이 짠 하고 나에게 나타나지는 않죠. 우리가 왜 시력 검사할 때 보면은 그 빨간 집, 언덕 위에 빨간 집 있는 그게 희미하잖아. 희미했다가 갑자기 조금씩 뿅 하고 맞아졌다가 또 희미해졌다가 맞아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상이 또렷해지잖아요. 일을 찾아가는 거는 좀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나에게 딱 맞는 일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이것저것 시도는 해봐야지. 그래야지 0점이 맞아지면서 좀 더 정확해지니까. 토마토로님 지금 내가 공부해온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부하가 너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보자 싶으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쪽으로 쭉 한번 꽤 걸어가 보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취중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너무 지치고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취준 활동에서 뭔가 계속 미끄러지고 패배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도 나중에 더 길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려가면서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 본 경험은 결국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타일토로님이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라면 특집의 대스타시죠?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독도로 투게더 때 타일토로님 오셨다는 소식에 어디 계세요 해서 마이크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 편집할 때 타일토로님 부분을 꼭 넣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사전에 맞춘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이 찍힌 것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어요. 근데 타일토로님이 마이크 잡고 말씀도 하셨는데 편집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었네요. 아쉽습니다. 189화 세대 차이 편에 대한 후기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조금 심각합니다. 스타벅스를 불매하는 것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라면 특집 이후로 계속 사연을 보내고 싶다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세대 차이 편을 듣고 다시 메일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저에게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줄 줄은 더욱 몰랐고요. 나눌 이야기가 생기긴 했지만 차라리 그 대화는 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가족과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나 봐요. 물론 최근 시끄러웠던 스타벅스 논란을 단순히 정치 이야기라고만 분류하는 데는 저도 동의할 수 없지만요. 저와 엄마의 정치 성향이 어떠하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를 먹어가며 또 각자 속한 집단의 성향과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정치적 성향이 꽤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진 않지만 2017년쯤부터 저의 집안의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의 시작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안부 문자를 나누다가 제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했고 엄마는 스타벅스에 파는 과일 같은 거라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괜히 또 답을 해버렸지요. 스벅은 불매할 거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야 했나 봅니다. 허허. 엄마는 그 논란은 다 끼워 맞춘 이야기이고 스벅 불매라는 행위 자체가 정치권이 바라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며 지금의 행태는 마치 국민을 다 똑같이 만들려는 공산주의 국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뉴스에서 들었다면 저는 그냥 헛웃음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 몸을 걱정하던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니 가슴 위가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엄마가 안타깝기도 하고 누구를 향한 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분노도 끌어올랐고요. 속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엄마도 같은 이유로 저에게 안타까워하고 분노했으리라 생각하니 정말 처참한 마음입니다. 저 역시 한 기업의 역사적 무지함이 빚은 이슈를 정치권이 이용하고 어떤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방식으로 끌고 간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무지해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수성이나 공감력이 모자라서였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다분히 의도가 있으니 공공에게 게시했겠지요. 자신의 영향력을 모를 리도 없을 테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나 나 역시 누구와도 똑같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이미 설득이 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뉴스에서 맨날 듣는 여야 패널의 논쟁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대화를 엄마와 하고 나니 후회만 남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코어에는 서로 건드리면 부러지기밖에 더 할 수 없는 차이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이래서 나이가 들면 가족 외에도 내가 공감하고 의지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집단이 필요해지나 봅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거나 같은 분야의 은미체 활동을 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언니들,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있어 공유되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언니들은 작은 부분이라도 공감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막다른 길을 만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뭉개보고자 메일 보내봅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있어요. 제가 타일을 배우려 했던 이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였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다채롭게 보낼 수 있었던 건 여둘톡 덕분이에요. 인고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일토로 드림. 근데 말이죠, 선우 씨. 네. 이렇게까지 다이나믹 코리아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또 지방선거 이후에 네. 또 굉장히 아사리판이잖아요. 아사리판 이런 말 써도 돼? 정말 아사리판인 게 이번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엄청 팽팽했잖아요.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갈렸죠. 그렇게 뒤집히기도 했고 안 그래도 이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여기에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한 행태로 이 사람들의 감정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그 선관위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원래부터 부정선거라고 몰아가면서 막 중국인 혐오와 뒤섞어서 정권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계기로 삼는 어떤 세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다 뒤엉겨서 이걸 뭐라고 해요? 공식 용어로 아사리판이라고 하죠. 지금 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타일토로님의 어머니는 너구리에 계란을 넣어서 드시던. 그렇죠. 타일토로님과 라면 취향을 공유하며 그렇죠. 그런 분이시지만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는 저희가 지난 회차에 1시간 걸려서 얘기했죠.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같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저도 저희 엄마가 이제 여둘톡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나서는 여둘톡을 듣고 있지만 엄마랑 이런 문제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랑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가가 이번에 또 화제의 선거구 중에 한 군데였던 부산 북구 갑 선거구거든요. 제가 보궐선거였죠. 국회의원 선거는. 한 2달 전부터 지금까지 선거 얘기,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톡토로들이 저희가 또 내란 시국에는 시사 팟캐스트로 전환을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부모님과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이걸 얘기를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토론을 해야 되는지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토로 같은 게 참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잠실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 세대를 봐도 나이가 많은 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어린 세대들, 20, 30대들도 이 어머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아니 그분이 돈이 많다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왜 그렇게
사실 난 그 멸공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써가지고 프로필에 걸어놨다는 등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에 왜 그렇게 영향력을 실어주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더 어린 세대로 갈수록 기기 자체가 개인화된 것에 아주 익숙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은 모든 세대가 지금 그거를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물론 폐해도 있지만 그 당시는 매스미디어니까 그렇게 일방향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전 국민이 수신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송신하는 메시지를 개인이 수신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점점 더 몰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세대의 지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맞고 그 세대에게 어필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어떤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더 치달아가는 것을 견제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근데 나는 참 궁금한 게 요즘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더불어서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쓰고 있는 단어가 공산주의인 것 같아. 맞아요. 과연 공산주의란 뭘까? 왜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산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지금 자본주의가 너무 극도로 치달아서 문재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대화를 해야 돼? 피해야 돼? 저는 피하려고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일단은 바뀌지 않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서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상대방은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본인의 어떤 주변 인간관계와 본인이 보고 있는 미디어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굳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완벽하게 설득할 수는 없고 그냥 내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이게 통하거나 바뀔 거라는 기대 없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참 저도 난감한 게 제 생일이 5.18 다음 날이잖아요. 저희 주변에서는 너무 이 스타벅스의 이벤트에 대해서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환불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생일 축하 쿠폰을 몇 명한테 받은 거야. 근데 정말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색하고 지금 시국이 어떤 때인데 스타벅스를 저에게 선물을 하시나요? 해도 제가 미친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주 곤란하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사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게 일파만파 좀 사태가 커져서 모르기도 어렵겠지만 그 당시 그 시점에 하루 차이로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가족을 설득할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정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캐파에 따라 내가 그런 하죠. 분쟁을 얼마나 감당할 여력이 지금 있는가. 근데 타일토로님 지금 새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고 몸도 안 좋아서 엄마가 과일 사 먹어라 해서 이 모든 게 촉발됐잖아. 그럼 에너지를 좀 아껴야 돼요. 맞아요. 저희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타일토로님의 입장이라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금 상황이 좋을 때 다른 방식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투력이 지금은 좀 낮을 때일 것 같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와 내란에 대한 것, 지금의 정치 국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쭉 생각을 해보고 싶다. 좀 더 알아가 보고 싶기도 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둘톡 127화 탄핵과 정신건강 편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현대사를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와 관련해서 수아진의 진선배가 보내온 메일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
반백 더하기 5년을 꽉 채운 진 선배입니다. 55세부터죠. 진 선배가 그래? 벌써 55세라니.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65세부터인데 다른 다양한 연금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55세부터고 더 늦게 받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세대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20대 중반 조카와 80대 후반 아버지와 곁을 두고 지내는 덕분에 다름을 머리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특히 곧 90대가 되는 아버지와는 3년 전부터 한 달에 2-3번 점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낸 덕분에 소통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곁에서 노인의 일상을 지켜보다 보니 저의 20년, 30년 후의 삶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세대라는 건 단절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세대, 내가 맞이할 세대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대 차이, 당연한 다름을 긍정하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대들과 접촉면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저처럼 가족 내에서 다른 세대를 접촉하기 쉽지 않다면 선우하나 작가처럼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활동 같은 세대가 함께하는 대외 활동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다 싶어요. 맞아요. 비록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 받기는 하지만. 아, 오케스트라에서 받은 거였어요? 맞아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진 선배는 실제로 아주 끈질긴 경청과 토론을 통해서 아버지를 설득해낸 케이스 아니었나요? 예전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벽하게 설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아버지와 고모들에게 계속 어떤 정치적 견해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죠. 진 선배는. 본인이 접한 의미 있는 뉴스 같은 거를 계속 공유하면서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완독한 책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올해 93세 강순희 여사의 일생을 담은 책인데 이분은 남편이 간첩 조작 사건이었죠. 인혁당 사건으로 대법원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다음날 형이 집행되는 아주 무자비한 폭력을 겪으신 분이고 이 책이 대한민국 근대사를 관통하는 강순희 여사의 삶을 통해서 90대에 이른 세대들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처럼 구술 형식의 구성과 중간중간 삽입된 강순희 여사의 가족 사진과 보도사진, 그리고 촘촘한 사건, 인물 조사가 함께 있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흥미로운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도 더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관심 없던 것을 알게 되고 알미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 되죠.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는 톡토로, 그리고 매주 제게 새로운 알을 전해주는 여둘톡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상 사연을 마칩니다 하셨어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촉면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도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바네요. 배자몽토로님의 메일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자몽토로입니다. 여둘톡 189화 세대 차이 편을 들으면서 강화도로 드라이브 가는 중이랍니다. 주중에 이미 청취했고 지금은 운전 중인 반려인과 함께 듣고 있어요. 이번 화에도 유독 자주 등장했던 25주년 사반세기. 친구와의 작은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사반세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혼자 내적 웃음 터졌어요. 때는 올해 2월, 작가님들의 고향인 부산에 친구와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허심청에서 아침 저녁으로 온천을 즐기고 모모스 커피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별 계획 없이 떠난 느슨한 여행이었죠. 마침 친구 남편이 예전에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던 터라 여기가 좋다, 저기도 가봐라, 본인 추억의 장소 위주로 맛집 추천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부가 여기 다녔던 게 언제래? 그 식당이 아직 있어? 그거 사반세기 전 아니야? 그러네. 아이고 그러네요. 40대 중반인 우리.
뭐 추억 한번 들먹였다 하면 10년이고 20년 거슬러 올라가는 건 기본에 심지어 이제 사반세기까지 등장하는 나이가 되었네요. 하지만 제부의 추천템 중에서 남포동 18번 완당집은 아직 건재해서 그 추운 날 뜨끈하게 완당 한 사발 잘 먹었다는 냠냠 엔딩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의 사반세기도 즐겁게 살아보아요. 자몽토로 드림. 사반세기란 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토토로들. 메일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회차의 댓글과 사연 소개로 넘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정색하고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포티파이 댓글을 읽어볼게요. 청취율 3위에 속하는 23세에서 27세 중 한 명인 톡토로입니다. 오늘도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네요. 제 생각에는 저희 세대와 마찬가지로 언니들을 비롯한 기성세대에게 감사의 마음과 몰이해의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준 전 세대에게 빚진 마음, 민주화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기성세대가 여전히 여성, 장애, 성소수자, 청소년, 국가폭력, 기후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지, 왜 이렇게 발전한 선진국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방관하는 정치인들만 가득한지 답답할 때도 많죠. 현재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약자에게 돌려 극우가 되는 청년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공부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청년도 존재합니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성찰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느껴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공부하고 대화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하신 더 윗세대, 더 나이가 많은 세대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게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겠죠. 특히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고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는 아주 큰 역동이 생기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투쟁해온 선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윗세대들이 있었고 호주제 폐지에 모든 것을 던져서 그것을 이뤄낸 선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존중하고 더 바라보고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서로 실감하고 서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충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정보 부족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해서 아쉽다고 써주신 부분도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은혜제인장님의 댓글입니다. 세대 차이, 당연한 다름을 받아들이기라는 에피소드를 듣는 마음이 선거 전후로 나뉘었어요. 선거 전에는 가볍게 들을 이야기였다면 결과를 본 후에는 마음이 한층 무거워졌거든요. 세대별, 지역별 차이가 큰 줄은 알았지만 20대 남성 다수뿐 아니라 일부 20대 여성층에게서도 극우화가 점점 나타난다는 글들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중도다, 회색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아직 마음에 딱 드는 정당은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지에 계엄 관련 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투표 결과에서 세대별 결과지를 보고 난 뒤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데다 투표한 이후에 그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글에 뭐라 말을 이을 수 없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윗세대와의 차이보다 아랫세대와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더 힘드네요. 이 또한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도 돌이켜보면은 지금 저는 선거 기간에 투표를 할 때 제가 원하는 바와 공약들도 잘 살펴보고 그 각 당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배경 지식이 꽤 있는 편이죠. 그래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스스로 느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선우 씨가 얘기했던 신인류,
X세대였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정치 무관심파였어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간 적도 많고요. 이런. 이 녀석. 제가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나이 많은 세대들이 막 신문을 놓고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막 얘기하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삶과 닿아 있다는 걸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더 어린 세대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20대까지는 별 생각이 20대 후반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내가 한국의 여러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쌓아온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한 여러 가지들이 이 일련의 현상들에는 원인으로서 섞여 있겠죠. 한 번에 깨끗한 뭐 해결책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안이 깔끔하게 나올 수는 없는 일인 거죠. 이번 선거 이후에 20대들의 뭔가 표심을 분석하는 글도 다양하게 읽어보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투표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복잡함이 다 수렴되기는 힘든 어떤 선명해 보이는 한 표를 던지잖아요. 근데 그 선명한 한 표 뒤에는 사실은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20대들도 저희 같으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단번에 대번에 이해하고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계속 그들이 바라는 게 뭔가, 그들이 느끼는 어떤 불만은 뭘까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단발머리 톡토로님의 메일 읽어볼게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X세대 물결의 정중앙에 서 있었던 단발머리 톡토로입니다. 최근 2주간의 에피소드를 들으며 여둘톡 세계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지난달에는 치악산 상원사에 다녀왔고 엊그제는 딸아이의 인턴 합격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아이가 회사라는 정글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과 설레임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지난 에피소드를 들으며 부모님의 과거에 저를 얹어서 생각해 보았고 나중에 아이들의 미래에 저의 과거가 어떻게 기억될까 궁금합니다. MZ세대가 유난하다며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요즘. 생각해보면 X세대만큼 그 특징이 오랫동안 빈번하게 회자되었던 세대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MZ세대를 낳은 우리 X세대가 그 유난함을 물려주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난 나야. 이 말로 TV와 인쇄 매체가 특정지었던 우리의 20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섭렵한 복 많은 세대라는 우리. 이제 50세라는 지천명에 올라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를 모두 이해할 줄 아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 세대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풍족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세대나 나이로 타인을 구분하지 말고 있는 편견 없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도록 해요. 에피소드를 들을 때는 고향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운동할 때는 코르티스 노래를 들어도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이게 접니다. 작가님들을 비롯해 여기 모인 톡토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세대 상관없이 여기 모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듣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죠. 제가 다녀온 상원사의 사진과 상원사에 사는 댕댕이, 상구의 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상구가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는데 정말 감동했답니다. 그리고 상구는 정말 늠름하게 잘생긴 백구네요. 지금 상원사 풍경과 상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따님이 펜싱을 하고 있어서 전국 소년체전에 나간다. 딸의 톡토로명은 펜서토로다. 라는 사연이 왔었죠. 이런 제목의 메일이 왔어요. 펜서토로 전국 소년체전 잘 다녀왔어요. 너무 씩씩하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3살인 펜서토로입니다. 전 최근 5일 동안 전국 소년체전을 다녀왔는데요.
작가님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펜싱 플러레 단체전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펜싱은 총 사브르, 에페, 플러레 이렇게 세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이 세 종목의 차이점은 규칙과 공격 부위, 공격 방식, 도복 생김새입니다. 사실 제 주 종목은 사브르인데 사브르를 배우기 전 플러레를 취미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 대회 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브르와 플러레 두 종목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브르 단체전은 경기도를 이기고 8강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최강팀인 서울을 만나 8강에서 탈락했어요. 플러레는 사실 제 주종목이 아니라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대진 운도 좋았고 열심히 경기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같은 클럽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며 소년체전을 준비할 땐 엄청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서부터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실감이 전혀 안 났습니다. 또 7월에도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7월 대회도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또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하셨어요. 와, 펜서토로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하고 실전에선 연습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실전에서 아주 몰입해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축하드리고 7월 대회도 잘 치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머니이시죠? 솔베토로님께서 추가 사연을 덧붙여 주셨네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톡토로 정신에 입각하여 저희 딸이 펜싱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는 2024년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던 계절. 부모와 달리 온갖 스포츠 경기를 열심히 챙겨보고 좋아하던 펜서토로는 갑자기 엄마, 나 펜싱 배우고 싶어. 하더니 몇 달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하던 김준호 선수를 보고 펜싱에 관심이 생겼는데 파리올림픽에서 맹활약한 오상욱 선수를 보고 펜싱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나 봅니다. 비용도 많이 든다고 알고 있었고 저희 집 주변에는 펜싱을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몇 달을 안 된다고 무시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포기하지 않더군요. 김태리 배우가 펜싱 선수로 출연한 드라마 25, 21도 챙겨보더라고요. 주변에는 이 드라마 덕분에 펜싱을 시작한 꿈나무 선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이번에 개인전 금메달을 땄답니다. 문화 콘텐츠가 주는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탁구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탁구 씨? 저희는 저희 지역 안에 있는 펜싱 클럽을 찾다가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스포츠 클럽에 주 2회 취미로 배워보라고 등록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같이 배워봤는데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성격에 안 맞으니 못하겠더라고요. 기본기를 배울 때는 재밌던 펜싱이 상대와 게임을 시작하고 보니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찔러서 점수를 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내가 찔려서 지는 것도 싫었어요. 저는 수영이나 필라테스, 요가 등 혼자서 수련하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달 만에 펜싱 칼을 놓았습니다. 하핫. 저와 반대로 딸은 이기면 짜릿해서 재미있고 저도 배울 것이 있어 재미있다며 펜싱을 곧잘 배우고 즐기더라고요. 6개월 정도를 취미로 다니던 아이는 선수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또다시 조르기 시작했고 결국 클럽을 옮겨 아이 성격에 더 잘 맞는 사브르 종목으로 바꿔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플러레와 에페는 찌르기만 허용되고 사브르는 찌르기와 배기가 모두 허용되는데요. 사브르 경기가 좀 더 공격적이고 박진감 넘치고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올림픽 때마다 중계 방송에서 배우고 그렇구나 했다가 또 항상 까먹고 4년 동안 까먹고 4년 뒤에 다시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펜서토로가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 거리에 펜싱부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힘들어도 꼭 가고 싶다고 하네요. 말릴 수가 없어요. 펜싱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경우 생활체육으로 즐기기에 힘들어서 선수 육성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도록 고르게 관심 갖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학교의 펜싱부가 작년에 없어졌거든요. 눈물. 그동안 대회는 둘이서만 다녔는데 이번 체전에는 남편도 동행을 했습니다.
딸아이의 경기와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본 남편이 흥분해서 얘기하더군요. 나 2002년 월드컵 이후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이야. 같은 시도 대표팀끼리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데 그 속에 파묻혀 함께 응원을 하다 보니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저녁에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청춘을 다시 경험하는 거라고 누군가가 그랬다며 자신도 펜서토로 덕분에 청춘의 한복판에 있는 기분이었다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고 중등부 단체전은 대다수의 경기가 44대 45로 끝이 납니다. 1점 차이, 마지막 승부를 보며 탄식과 함성이 교차하는 경기장의 공기가 저를 감쌀 때 제 자식의 경기가 아니어도 눈물이 왈칵 나오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서 울고 누군가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피, 땀, 눈물이 뒤섞인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많은 것을 배우겠죠. 제 또래의 부모들은 AI 시대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야 덜 지치니까요. 아이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번 대회를 보고 또 느꼈습니다. 어느 분야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아이에게 늘 말해줍니다. 최고가 되지 않아도 돼. 좋아하는 걸 하면서 네가 행복하면 그 경험만으로도 충분해. 만약 제가 환경만을 탓하면서 펜서토로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펜싱을 접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이의 현재와 미래는 또 달라졌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할 줄 알고 꾸준히 끈기 있게 노력하는 펜서토로가 대견스러워요. 매일 태워다 주는 것이 힘들고 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차 안에서 함께 여둘톡을 듣고 좋아하는 노래를 공유하고 대부분 지방 소도시에서 열리는 대회들을 다닐 땐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다니니 이 또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뭐든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거창한 삶이 아니어도 소소하게 좋아하는 것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찾아 일상을 꾸려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거기에 언니들의 여둘톡이 늘 함께하기에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이 메일을 읽으니까 부모님이 아이의 경기를 보면서 손에 막 땀을 쥐는 눈물이 막 쏟아졌다 말았다 하는 그 모습과 꼭 하고 싶어하는 또 경쟁심도 있고 승부욕도 있는 아이를 태우고 지방 소도시의 경기에 출전하고 그걸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다니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펜서토로님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청춘을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 솔베토로님 부부를 보면서 저희도 청춘을 다시 사는 것 같은 이런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둘톡의 또 새로운 키워드죠. 4반세기.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0화는 질투에 대하여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